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인석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얼굴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3년도 공동택 관리 관련해서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중에서 오늘 그 공동택 관계 법령상에 따른 제도 변화, 그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계층 관련해서 변경 예정인 것들, 그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설에 관한 것들, 기타 이제 공동택 관리 관련한 제도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동택 관리 법령상 제도 변화인데요. 여러분들 그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공동택법이 이제 그 지난 6월 20일 날 공포가 되면서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할 때 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이제 개정 공포가 됐고 작년도 12월 10일 날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택법 7조에 따라서 경쟁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것이 이제 작년도 12월 11일 이후부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면 이제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꾸로 작년도 12월 11일 이전에, 다시 말해서 12월 10일까지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것들이 대표에서 이미 진행이 됐다면 과거의 절차대로 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12월 11일 이후에 새롭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입찰을 하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 만약 진행을 했다고 했을 때 이제는 과반수 동의가 하나로 추가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쟁 입찰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전 같았을 때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안하면 일단 다 끝난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끝나고 나면 그대로 입찰을 진행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서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오케이가 되면 이때 입찰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이것이 이제 기존 주택관리업자하고 이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그러면, 자, 대표회의에서 우리 수의계약 절차 진행합시다라고 해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계약 상대자는 누구고, 계약 조건은 어떻고, 뭐 기간은 어떻고, 금액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안이 되고 나면 이제 재계약 절차에서 관리계약에 정하는 절차대로 사전에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의 10분의 1의 서면 이의제기 받고, 그래서 이것이 이상이 없다면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서 종료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종료가 돼야 되는데 현재 법이 시행이 되면서 하나 더 들어온 게 뭐냐, 그 뒤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게 이제 과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간에 10분의 1의 서면 이의 제기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은 4월 1일이 가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는 현재 올라가 있는 법안의 내용에 따라서 과반수 동의 받는 것을 10분의 1의 서면 제기와 3분의 2 찬성으로 가름하자라는 것도 지금 법에 좀 올라가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통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서 예상이 되는 거는 10분의 1의 서면 제기와 3분의 2 입주자 대표의 찬성은 없어지고 대표의 의결 제안이 있으면 전체 동의받는 과정으로 이제 4월 달부터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12월 11일 이후부터 현재의 상황은 이 과정도 다 하고 끝나고 나서 3분의 2의 찬성도 해야 되는 어려운 환경에 와 있다는 거, 이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입주자 대표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300세대 이상과 미만으로 해서 300세대 이상은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은 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신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회의록 공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죠. 14조 9항에 보면 자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 방법, 절차에 따라서 회의록을 공개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 해당 내용이 이제 여기 지금 별첨일에 이제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천광역시 그 여러분들 표준관리 준칙에 나와 있는 그 회의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회의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리규약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형태로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회의록에 뭐 정기회의에서 안건이 쭉 나와 있고 또 회의록 1-2에 뭐 각각의 안건의 의결사항이 따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언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언록까지 회의록이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포함된 여부에 따라서 이것까지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맥상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작년도 12월 7일부터는 이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에 발언록이 포함되어 있냐 안 했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규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발언록이 회의록에 들어가 있는가 안 있는가 명시적 규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구성 교육할 때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앞으로 포함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11일부터 앞으로 이제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 교육을 할 때는 회계 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앞으로 이제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나온 얘기를 볼게요. 자,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00세대 이상은 이미 이제 우리가 회계감사 의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면 이제 300세대 미만은 현재는 이제 그 임의상이었는데 이것이 24년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요.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이제 3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단지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의무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면제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해당 연도 서면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면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300세대 미만은 약간 여건을 완화해서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는다면 그 연도는 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 단지 대상의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는 올해 준비를 잘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제 의무적으로 받는 거다. 올해 거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올해는 받지 말자라고 하려면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서 그 해당 연도 거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면제 동의서 자체를 어떻게 보관할 거냐. 이 서면 동의서 보관에 관한 것들도 이제는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제 신설된 것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선정과 관련한 서류가 몇 년간 보관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는 5년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이거를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공동주택 하자 분쟁 조정 및 재정 대상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하자 분쟁 국토부 산하에 이제 하자 분쟁 그 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처리할 때의 대상이 사업 주체 관리하는 아파트에 관련된 것들, 사업 주체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설계자,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사업 주체 하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하자 분쟁 조정을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작년도 12월 1일부터는 여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올려서 처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글씨가 좀 뿌연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화면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담당자한테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요. 자, 그래서 현재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기존에는 사업주체 관리에 관련된 하자 위주의 처리를 했다면 하자분쟁 처리를 했다면 이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여러 가지 공사들도 이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것들도 역시나 하자분쟁 처리위원회에 올려서 이제는 정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안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전자입찰의 확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개정전에 보면 2023년도 1월 1일부터 이 적격심사 입찰에 관련된 것들도 이제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최저가, 최고가 입찰만 이제 전자입찰 진행했잖아요. 근데 23년도 1월 1일부터는 이제는 모든 입찰, 적격심사 입찰도 이제는 전자입찰로 진행해줘야 된다. 자, 적격심사가 전자입찰로 진행되는데 그럼 바뀐 게 뭐냐? 결국에는 전자입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 있죠? 8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입찰 방식의 경우는 별지로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다시 말해서 전자입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입찰서를 첨부 파일로 넣는 것이 아니라 금액만 입력하면 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금액만 입력하면 되고, 자, 그 밖에 입찰서의 구비 서류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밖에 입찰 서류라고 하는 것이 산출내역서, 입찰자의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사용인관계나 위임장, 현금납부영수증, 뭐 입찰 보증증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전자입찰 방식에 있어서 입찰서의 구비 서류 중에서는요, 여기 보시면은 사용인관계나 위임장은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찰서의 구비 서류에 있어서는 산출내역서, 인감증명서, 현금납부영수증 또는 입찰 보증 증권 등의 공제 증권, 이렇게 이제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19조 27조에 따른 서류, 이런 것들을 시스템의 서류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년도 입찰부터는 이제 적격심사도 전자입찰로 무조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이지 서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전자입찰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입찰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입찰서를 받아가지고 입찰서 양식에 뭐 도장을 찍었니 잘못했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PDF 자료를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아마 폰트 자료가 저는 여기 이제 화면에다가는 깔아놔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폰트 자료를 여기 사무국에 줬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폰트를 받으셔갖고 사무국에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 예정인 이제 공동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아까처럼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 10분의 1의 의견 절차, 3분의 2의 이제 대표의 찬성 받는 거, 이것이 이제 없어지겠죠. 또는 없어지지 않으면은 현재 입법 발의된 거에 의거해서 뭐 과반수 찬성 받는 것을 가름하는 걸로 아마 들어올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거리감은 있긴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긴 합니다. 요거 조항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입주자 대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 1일부터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칙에서 회의록에 대한 녹음 녹취에 관한 사항을 이제는 조금 더 포함하도록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항에 나와 있는 것이 공동택의 이제 관리비 등의 공개 세대수 범위가 기존의 이제 100세대에서 50세대 이상으로 좀 더 확대된다. 다만 이제 100세대 그 미만의 공동택을 할 때는 관리비 등의 내용을 좀 이렇게 간소화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안전관리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면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관련해서 대응 조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포항 관련해서 뭐 지하주차장 침수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상에 이제 지하주차장 침수에 관한 부분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자, 시군구청에서 주택관리업자가 관할구역 내에서 행정처분,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 업체가 등록한 등록 시군구에다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가 원래 이제 등록한 그 등록지에다가 직접 이쪽 해당 시군구에서 우리 그 관할구역에 주택관리업자로 와서 아파트 관리하면서 행정처분 건수가 생겼어. 그러면 이 업자가 등록한 등록지에다가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보내서 처벌할 수도 있는 이런 근거가 생겼다는 거죠. 또는 여기 해당 시군구에서 아번에 보면은 관할구역 내 주택관리업자한테 이거를 등록지를 처분 요구하지 않고 직접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등록지 시군구청에 이거를 좀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이렇게 또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예전에는 이게 통합이 안 됐었지만 이제는 그 등록지 시군구청에 주택관리업자가 처분받은 것들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1일부터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또 전환이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영상정보 설치기기 관련해서 공동주택에서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보수나 교체할 때는 장기 수선계획에 반영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CCTV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보수를 하든 설치를 하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여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 들어가는데 어떤 조항이 들어가냐면요. 보안이나 방범기능 향상을 위한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제외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비업체들이 이제 해당 아파트에 들어와서 CCTV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CCTV에 대한 설치 비용을 따로 받아갔는데 기존에 이게 불법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갖다가 앞으로는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걸 갖다가 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해서 이걸 설치하고 진행하도록 하여야만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안과 방범에 관련돼 있는 거에 따라서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관리비를 부과해서도 가능하도록 이제 조치가 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한 시설 설비를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는다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4월 1일부터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 이렇게 지켜보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 관리소장 업무에 이제 관리비 등의 계좌의 잔액과 관계 장부상의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이제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법령에다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0조에 보면 관리소장 업무에 하나가 이제 신설이 돼요. 그래서 관리비 등의 계좌의 잔액과 관계 장부상의 금액이 일치한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를 이제 우리 관리소장 업무에 이제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번에 이제 우기 안전 대상 시설에 역시 주차장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4월 1일부터 이것도 이제 시행 예정인데요. 역시나 이제 10분의 1의 서면 제기, 이의 제기와 3분의 2의 찬성이 기존 재계약 절차에서 이게 사라지고 여기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요건 이제 아까부터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참가 자격 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입찰 시 제출 서류로 포함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등 입찰 담합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참가 자격 제한하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현재 행정처분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행정처분 중인가를 모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냐면 행정처분 중인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청, 해당 그 등록청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 이거를 그냥 행정처분 중인가를 서류를 내라고 했던 아파트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행정처분 중인가를 서류로 내 하는 순간에 이 자체가 받지 말아야 될 서류를 받았네? 과도한 제한이라서 오히려 그것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왔던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4월 1일부터 가면은 지금과 같은 행정처분 중이야라고 하면 우리는 행정처분 중입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는 서류를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직접 제출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죠?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받고 6개월이 됐냐 안 됐냐? 이거 여러분들 확인하려면 예전에 어떻게 확인했어요? 이거 확인하려면은 여러분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결 법령 거기 치고 들어가서 의결서 누르고 들어가서 해당 업체명 치고 클릭을 하면 해당 업체가 지금까지 과징금 처분받은 거나 시정명령 받은 게 쫙 뜨는데 최근 6개월치에 해당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법원 그 해당 그 판결문을 다 읽어봐서 이게 그냥 시정명령인지 과징금 처분 받은 건지 이걸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4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냥 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빙자료로. 그러니까 내용상은 상당히 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 이제 참가 자격 제한에 관련된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입주자나 뭐 사용자, 대표회의, 뭐 관리 주체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이런 내용들은 여기에 어떻게 서류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뭐 서약서로 받아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 국토부에서 해석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이제 4월 1일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건 어떻게 받아라고 하는 게 좀 더 구체화된 해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설된 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하고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라면 해당 사실을 명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라.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관리업자와 동일한 기업 집단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동일한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자가 같은 것을 동일 기업 집단이라고 할 건지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뭐 사돈의 8촌이 다 기업 집단에 속할 건지에 대한 이 부분도 아직 유권 해석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국토부에서 동일한 기업 집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추후에 해석이 나오겠죠. 그래야 아마 이 범위도 조금은 더 명확하게 진행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할 때에 추첨 대상의 입찰업체 등의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추첨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평가 주체 참여로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우리 그 선정지침 구조에 보면 거기서도 이제 그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 참석을 통보했는데도 안 하고 또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했을 때도 안 오면 그냥 진행해도 됐고 또는 낙찰을 진행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 낙찰 우리가 뭐 일정이 변경됐어 라고 하면은 이게 심의 자체가 변경됐어 그러면 이 변경된 날짜를 통보하고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조항을 별도로 10호에다가 따로 이렇게 해서 예정해서 나오겠다고 하는데 약간 이 부분은 중복된 느낌이 좀 일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진행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여러분들 그 적격심사제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계약자인 경우는 대표회의 구성원하고 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것이 뭐냐? 자, 여기다가 단서 조항이 생겼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이외에 입주자 등이나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입주대표가 계약자이면 그냥 대표의 구성원을 하고 추가로 대표가 선정한 평가위원이 할 수 있었고 이 평가위원이 보통은 이제 관리소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안에도 그냥 입주대표의 구성원이 그냥 평가하면 됐었어요. 근데 앞으로 4월 1일부터 바뀔 때는 이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1명, 다시 말해서 관리소장이 들어오든지 또는 입주자 대표 이외에 입주자 등 1명 이상이 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등이 들어올 건지 아니면 뭐 외부위원회 관리소장이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1명 꼭 들어와 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올해 4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가 계약자인 경우는 이렇게 됐는데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는 관리주체하고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주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 아파트에는 소장님만 해당하는 게 관리주체인 것이고 여기에 뭐 전기과장, 시설과장, 뭐 기관과장, 관리과장 이런 사람들은 관리주체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관리소장은 1명 꼭 들어와 줘야 되고 관리소장이 들어오지 않은 이런 계약자가 관리주체인 적격심사는 입찰에 무효가 되는 거죠. 그냥 관리소장은 무조건 들어와 줘야 되고 자, 관리소장과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선정한 평가위원을 예전에는 당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으로 한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로 나머지 인원들을 구성을 해서 포함시켜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단지에서 해왔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이외에 입주자 등의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이제 진행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는 관리주체는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부인은 무조건 1명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라고 했어요?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의 미묘하게 바뀌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기존과 다른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까처럼 대표회가 계약자야? 그러면 대표회 구성원이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하두고만 안 해두고만 뭐 대표회가 선정한 평가인이 와두고만 안 해두고만 했는데 지금은 대표회가 계약자이면 이제는 이 이외에 입주자 등 중에 1명 오든지 아니면 외부위원 관리소장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됐고 자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라고 했을 때는 관리주체는 무조건 들어오고 외부인은 무조건 1명 들어와야 되고 기타 입주자 대표 구성원이 들어와서 적격심사 평가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5명 이상의 평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여러분들 그 수의계약 금액 관련해서 300만 원을 이제 묶여왔잖아요. 이것이 이제 500만 원을 이제 4월 1일부터는 전환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 31조에 관련된 입찰보증금도요. 계약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게 300만 원이 이제 500만 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 전환은 되는 여러분들 여기 계약 금액이 500만 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근거 이거는 대표회의 의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주체 또는 소장님이 내가 면제해 줄게 이렇게 해서 면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고 또는 업체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안 내도 되지 않냐?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게 아니고 대표회의에서 이거 그냥 하지 맙시다. 받지 맙시다라고 의결한 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일부터는 이제는 수의계약 범위에 5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증금 면제하는 것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전환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할 때에 가격 배점을 유연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하나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찰 가격 배점은 무조건 30점이잖아요. 했던 것이 이제 앞으로는
이 주택관리업자 관련해서는 20점에서 30점 사이로 약간의 해당 아파트별로 해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내용이 됩니다. 거꾸로 여러분들 그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아닌 공사사업자나 용역사업자를 만약에 선정한다면 배점 가격은 무조건 그대로 기준과 같이 30점인 겁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적격심사 입찰 진행할 때만 배점 가격 자체가 20에서 30% 범위 내로 이렇게 전환을 사이사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회계처리 기준 일부 개정 예정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자, 회계처리 기준에 여러분들 그 관리소장이 예금 장부 증빙 장부 대조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소장님만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 대표의 감사도 같이 소장님과 같이 예금 장부 증명을 대조 확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기준 29조에 관리소장과 감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초에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장부 증명을 받아서 관계 장부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회계처리 기준 관련해서 적용하는 시점은요. 이거는 3월 1일부터입니다. 3월 1일부터. 그래서 올해 3월 1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소장님들께서 감사님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월 말일 기준 요거 예금 잔고 증명 받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3월 1일부터는 하셔야 된다는 거 꼭 확인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화재 예방 및 소방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이요 2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뭐 화재 예방법 요걸로 하나 이제 전환이 됐고, 또 하나는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이렇게 이제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소방 안전관리자 관련해서 또는 이제 화재 예방 계획이나 화재 안전조사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될 것이고,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그 소방시설 자체 점검 제도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소방시설 점검업체 점검 능력 뭐 이런 것들 이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화돼서 불법화가 됐다. 언제부터? 작년도 12월 1일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뀐 주된 내용들의 하나를 또 보면요, 여러분들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작년도 12월 1일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소방안전관리 예.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예, 화면 잘 보이시면 손 한번 흔들어 봐 주세요. 예. 화면 잘 보이시면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시행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됐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경과 규정에 있어서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제 기존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이 법이 시행되고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이제 발급받아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여러분들 경과 규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을 2년 내로 받아야 된다는 것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거 하나 나오는 거죠. 일정 규모 이상 해놓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요. 특급이나 1급의 소방 대상물은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를 다른 안전관리자가 겸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의 전기나 뭐 이렇게 시설과장님들이 대부분 이제 소방 안전관리자를 이제 겸직을 했는데 이 겸직한 부분에서 특급과 1급에 해당하는 거는 앞으로 겸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2급은 어떻게 되느냐? 2급은 아직은 여기에 명시적 규정은 나와 있지 않죠. 2급까지는 아직은 가능합니다. 2급은 상관없어요. 아직은요. 그래서 2급은 뭐 아직까지는 뭐 시설과장들이 앞으로도 해도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1급과 특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는 이런 부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24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겸직하지 못하는 규정이 나와 있고 시행령 26조에 가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대상물,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못하는 그 소방안전관리자 겸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특급과 1급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경과 조치로서 만약에 현재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현재 선임돼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하고 있다면 6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1일부터니까 12월 1일부터 6개월 범주 내에 해당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제는 관련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6개월 한 해서만 일대 겸직이 될 수 있고 그 시점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관련된 사람을 선임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은 자, 아파트인 경우는 지하층을 제외한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인 이 아파트들은 특급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제외한 지하층을 포함해서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이제 120m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특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급에 해당하는 요 30층 이상이면서 120m 이상이 아니면서도 또 연면적이 만약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이거 역시도 특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1급에 해당하는 대상물은 아파트인 경우는 30층 이상이면서 지하층을 제외하거나, 그죠? 지하층이 제외된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면적이 이제 아파트를 뺀 15,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그 다음에 여기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상층의 높이가 이제 11층 이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상복합 같은 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1급에 갑자기 속해 돼서 6개월 내에 이게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단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히 이런 조그만한 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마 또 소장님들이 또 겸직도 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이라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1개월에 해당하는 저 1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제는 여기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어떤 직원 중에서 누구 1급을 어쨌든 선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나와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급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아파트죠. 여기 보면 옥내 소화전 설비나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활 설비가 있는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이제 이 4호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옥내 소화전 설비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전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2급에 해당되는 거고 대부분의 단지는 아마 2급에 해당될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3급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나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3급 소방안전 대상물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겸직금지 관련해서 또 이제 좀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화재 예방 안전관리 관련한 시행령 34조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은 관리의 권한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권한이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각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둘 이상의 소유권이나 관리권, 점유권이 한 명한테 만약에 동일인한테 귀속될 때는 하나의 관리권으로 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 이제 또 개별 사항이 나와요. 자, 법령에 따라서 공동으로 관리해서 한다고 그랬으면 좀 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의 관리 권한으로 봐서 소방안전관리자 한 명을 선임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화재 수신기나 소화 펌프들이 각각 별도로 떨어져 설치되어 있다. 이랬을 때는 각각의 권리 권한이 나눠져 있는 걸로 봐서 각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거. 하나의 화재 수신기나 소화 펌프가 설치되어 있어. 이건 뭐 하나밖에 없다면 당연히 하나의 관리 권한으로 봐서 소방안전관리자 한 명을 선임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화재안전조사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종합조사, 부분조사로 나누고 소방서장이 만약에 화재안전조사 하려고 하면 사전에 우편이나 전화, 전자메일 이런 걸 통지를 하라는 얘기인 거고, 만약에 통지 없이 왔을 때는 화재조사 하기 전에 관계인한테 조사 사유나 조사 범위 등을 설명하고 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이제 꼭 또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한테 연 1회 이상, 연 한 번, 1년에 한 번 이상은 소방훈련이나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 특급과 1급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특급과 1급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1년에 한 번은 뭐 한다는 거예요? 소방훈련과 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실시 결과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소방훈련이나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언제? 30일 이내에, 그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이나 교육 결과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서장한테 앞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급과 1급에 해당하는 그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앞으로 소방훈련과 교육도 다 해줘야 되고, 이렇게 교육 실시한 결과를 소방서장한테 30일 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 그런데 이 교육하는 것도 어떤 교육이냐면 여기 37조에 그렇게 해놨어요. 자, 소화훈련이나 통보, 피난 등의 훈련,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난훈련을 한다면 그 소방 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해가지고 했던 교육 사진, 서명, 다 받아가지고 30일 이내에 이제 이거를 신고해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작성하고 관리하고 2년간 보관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상급 이상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선임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여기 보면 10조에 그렇게 돼 있죠. 시행규칙 10조에 별지 12호 서식에 따라서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작성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 이상의 그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앞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시행규칙 12호의 별지 서식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한번 점검을 하고 점검한 사항을 가지고서 점검했더니 보수와 정비가 필요해? 그럼 그러한 내용들을 지체 없이 관계인한테도 통보하고 또 별지 서식에다 기록해서 2년간 관리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급과 1급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데는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별지 12호 서식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행규칙 10조 별지 서식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상호가 어떻고 특급, 1급, 2급, 3급을 명시하게 돼 있고
소재지, 그 다음에 그 개요, 건물의 개요를 이렇게 써놓고 밑에 소방시설이나 피난 방화시설, 이거에 대한 점검사항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학위 취급에 감정된 거, 또 기타 사항에 관련된 거,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은 불량사항에 대한 개선 보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보고를 했고, 누구한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불량사항을 통해서 수리를 했냐, 제거를 했냐, 고쳤냐,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명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를 포함해서 월 1회 이상 작성하고, 여기 사항에 보면은 정보설비의 수신기나 소화설비의 제어반,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작성하도록,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기록 관리해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소방안전관리자가 이 점검 서식에 의해서 매월 한 번씩 점검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이제 소장님들께서 결제 라인에 포함시켜서 월 1회 이상을 한 번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체 점검에 대한 부분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체 점검 정의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별표 3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 가보면은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으로 나누고, 이 종합 점검은 최초 점검과 그 밖의 종합 점검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작동 점검이 예전에는 작동 기능 점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종합 정밀 점검 이렇게 이제 명칭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작동 점검, 종합 점검 이렇게 이제 명칭이 좀 간소화는 됐어요. 그래서 작동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게 작동 점검이고, 종합 점검은 뭐 종합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건데, 이 종합 점검 같은 경우는 최초 점검과 그 밖의 종합 점검으로 나누면서, 이 최초 점검 자체가 소방시설이 만약에 새로 설치됐어, 이렇게 됐을 때는 60일 이내에 점검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최초 점검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이것을 제외한 것을 우리는 그 밖에 종합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명칭이 구분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논란이 되는 이제 이거 6항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실게요. 자, 공동주택의 세대별 점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점검을 하면 작동 점검을 하든 종합 점검을 하든 이제 여러분들 세대별 점검을 하도록 이제 지금부터 작년도 12월 1일부터 내용이 개정이 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자, 관리소장이나 대표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이 관리자는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가 명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년 내에는 앞으로는 전 세대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작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다항에 보시면요. 자,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검침이 불가능하다면 매년 작동 점검만 한다라는 이런 아파트, 작동 점검만 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할 때마다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 점검만 한다 그러면 1년에 작동 점검만 하잖아요. 그 작동 점검만 하는 데는 한 번 할 때마다 50% 이상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50% 이상을. 자, 종합 점검을 하는 데다 라고 했을 때는 1회 점검할 때마다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점검한다. 그러면 종합점검을 하는 데는 사용검사일에 우리가 보통 종합점검을 하잖아요. 그 종합점검 30% 하고 6개월이 되는 달에 기능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기능점검할 때 다시 30% 하고, 그래서 1년에 보통 120%가 되는 거죠. 2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0%를 맞춰보겠다는 겁니다. 100%. 그래서 작동점검만 한다? 이때는 50%씩. 그러면 종합점검을 한다 그러면 종합점검 한 번 하고 작동점검 하잖아요. 이때 할 때는 30%씩. 만약에 우리가 그 특급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합점검하고 또 종합점검하고 할 때마다 30%, 30%. 2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년이 됐을 때는 100% 이상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 신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고 가셔야 될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내실 때에
작년도 12월 1일부터는 이제는 종합점검에서 세대점검은 반드시 30% 이상씩 포함돼서 들어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라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관리자 또는 이제 해당 공동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 보통 우리가 이제 소방업자를 선정했을 때 이제 관리업자가 하겠죠. 자, 관리자 또는 이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여러분들 여기 써놨는데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은 공지사항에 여러분들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나 소방청에 가보면 세대별 점검 동영상,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줘야 된다는 게 여러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점검 서식이 있어요. 별지 제36호의 서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 관련해서 사전에 배부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리자나 또 소방업자가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들을 만약에 입주자가 업자로 하여금 점검하지 안 하고 우리가 직접 점검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 서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사전에 주민들한테 배포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배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배포했는데 우리는 이거 갖고는 안 돼. 우리는 잘 모르겠어. 배포 같은 걸로 못하고 우리는 업자한테 맡길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마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을 했을 때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한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한테 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세대 점검 이거 하셔야 되고 점검하셔서 하려면 동영상 어디 시청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점검표 서식은 이거니까 이걸로 점검해서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만일에 이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만약에 우리 소방관리자가 이번에 점검하니까 업자한테 우리는 맡겨서 하겠다라고 만약에 주민들이 요청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청 들어온 바에 따라서 관리업자가 그걸 점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주민들에게는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는 배포가 돼줘야 된다는 게 약간 우리가 조금 머리 아픈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현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해서 관리업자한테 알려주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서 세대별 점검을 하고 관리자한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관리업자가 만약에 세대에 와서 점검을 한다고 하면 보통 세대 점검에 대해서 몇 동원 며칠, 몇 동원 며칠 보통 이렇게 우리가 통상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내용을 갖다가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건 사실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관리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 주택가사 협회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업무가 얘들과 좀 조율만 됐었어도 이런 것이 현장과 맞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죠? 사실은 이게 이런 내용이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점검 일자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일정표별로 몇 동에서 몇 동은 며칠 날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실무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명시적 규정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현재 시간이 이제 그 3시 51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강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휴식 시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